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건데 혹시 미세먼지는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세요? 네, 네. 뭐예요? 먼지. 먼지. 네. 먼지는 먼지인데 무슨 먼지? 작은 먼지.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짧게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저는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의 사무처장 오흥근입니다. 네. 네. 자, 미세먼지 설명하기 전에 사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연관된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혹시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인가요?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인가요? 반반인가요? 네. 아, 네, 반반으로 볼게요. 자, 혹시 60년대에 집에서 밥을 짓거나 난방을 할 때 연료를 뭐 썼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60년대에는 장작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장작을 사용을 해서 밥을 짓거나 난방을 했다고 하는데 장작을 떼려면 일단 불을 지펴야 되죠. 불을 지펴서 뭐가 나와요? 장작을 떼면 뭐가 나와요? 재도 남지만 연기가 나오는 거죠. 자, 장작을 뗐을 때 나오는 연기는 좋은 연기였을까, 나쁜 연기였을까? 라고 일단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생각해보시면 돼. 장작을 뗐어요. 70년대에는 뭐가 나왔죠? 연탄. 연탄. 아마 70년대부터 저희 어렸을 때도 연탄을 뗐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가까이에도 뭐 연탄을 뗀 뭐 가정들이 많았을 거로 보는데 70년대 연탄을 떼면 되게 장작보다는 편하죠. 어쨌든 여기다 불을 지펴서 연탄을 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굴뚝을 타고 뭐가 나와요? 연기. 연기도 나오고 방 안에 뭐 잘못되면 가스도 나와요. 이게 어떤 연기였을까, 어떤 먼지였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80년대 저희 아버님들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을 텐데 담배를 어디서 많이 피셨을까요? 방 안에서. 방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 뭐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뭐 버스 안에서, 카페에서, 터미널에서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다 피우셨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려면 담배에다 뭐 붙이셔야 되죠? 불 붙이셔야 되죠. 담배 피우면 뭐 나와요? 연기 나오죠. 이 연기가 좋은 연기였을까요? 나쁜 연기였을까요? 나쁜 연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90년대에는 지금 식당에는 나무 젓가락이 안 나오고 쇠 숟가락이 나오죠. 근데 90년대에는 나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했죠? 버렸죠. 버리면 나무 젓가락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는 건 태우는 거고 식당에 다시 나무 젓가락을 공급을 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베서 이 나무를 가공을 해서 공장으로 가야 돼요. 공장에서 나무 젓가락을 만들려면 어찌됐든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가동하는 과정에 굉장히 불을 떼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2010년도 저희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머그잔 말고 테이크아웃 할 때 뭘로 갖고 오시죠? 일회용 컵 사용하시죠. 일회용 컵은 한번 먹고 집에 와서 씻어서 다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버리시나요? 버리죠. 네. 일회용 컵을 버렸어. 그러면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을 다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일회용 컵은 어떻게 해요? 다시 공장에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뭘까요? 공통점. 쓰레기 아니에요. 불이에요, 불. 이해되셨어요? 자, 장작을 떼서 불을 지펴서 장작을 떼셨죠. 불을 지펴서 연탄을 떼시죠. 불을 해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을 만들려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기계를 돌리려면 일단 불을 지펴야 돼요. 이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만들려면 어쨌든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불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불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기들이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요즘에는 석탄 화력발전소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유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경유차는 뭐가 문제예요?
미세먼지. 그 배기가스 나오는 그 먼지들이 굉장히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경유차도 어찌됐든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넣어서 동력이 전달돼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봤지만 저기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때가 언제부터였죠? 최근 몇 년? 한 2년? 2년. 5, 맞아. 6년? 3, 4년, 5, 6년. 요쯤 최근 5년 이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과거에서부터 미세먼지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와서야 과학 발달과 의학 발달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보시면 저희 찜질방 혹시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 찜질방 다니면 어때요? 내 몸은 어때? 따뜻해요. 근데 뒤에서는 찜질방 따뜻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불. 열심히 불을 지펴야 돼요. 여기에서는 미세먼지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요. 혹시 가정 내에 화목 보일러나 연탄 보일러 있으신, 혹시 뭐 시골이나 본가나 뭐 시댁이나 이런 데 있으신가요? 네.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 이런 화목 보일러 놓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화목 보일러가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어찌됐든 배기가스를 통해서 나가지만 실내에서도 약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목 보일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동하는 오염원 중에는 뭐 자동차, 농기계, 열차, 선박 전부 다 어찌됐든 열을 발생시켜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특히 공동은 뭐가 많죠? 공동. 공장이 많죠.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미세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봉동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세먼지 하는데 혹시 미세먼지에 대한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PM 10, PM 2.5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작년까지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죠. 네. 뭐 경보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표기가 각각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표기는 PM10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그보다 미세먼지보다 작은 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해요. 이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크기가 혹시 지름이 가늠이 되세요? 안 되시죠?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 까만 점처럼 보이고 크기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래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뭐냐면 1000분의 1mm를 1마이크로미터라고 표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래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단면을 보시면 이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지름이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10마이크로미터는 뭘까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10, PM10 미세먼지.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2.5는 초미세먼지. 자, 그러면 황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황사는 뭐예요? 먼지. 흙먼지.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흙먼지를 황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황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황사 안에는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 전부 다 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크기로만 이게 가늠할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 많은 날 하늘만 뿌옇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개죠? 네 개. 네. 사계절이죠. 사계절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땡. 겨울. 겨울. 아, 겨울이 맞아요. 겨울 맞고 그 다음이 언제일까요? 봄. 그 다음이 가을. 그 다음이 여름이에요. 자,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이유.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난방을 해야 되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봄철인데 봄철도 난방의 연속성이 있지만 봄철에 우리 농촌에서 뭐 많이 하죠? 집 태워요. 집 태우는 거 많이 하죠. 소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이 그 두 번째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보시면 자, 여름이 제일 깨끗해요. 그다음에 겨울철 이런 색깔들. 네, 그래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하는 이런 기간을 딱 정해놔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소주 생각나시죠? 자, 어른들, 이게 남자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날따라 미세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 어때요? 목도 컬컬하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고 이제 삼겹살집에 가시잖아요. 밖에서 미세먼지를 잔뜩 마시고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드시면 거기서 뭐 나와요? 연기, 삼겹살 냄새? 또 나오지만 삼겹살 구우면서 나오는 연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연기가 좋은 연기일까요? 안 좋은 연기일까요? 안 좋은 연기. 미세먼지 일종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들 밖에서 미세먼지 잔뜩 먹고 삼겹살 구우면서 먼지 또 먹고 거기에다 뭐? 소주까지 탁 한 잔 먹으면 내 몸 안에 뭐가? 미세먼지가 착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2010년 기준을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7,000명이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대기오염 관리를 안 하게 되면 2060년이 되면 연간 52,0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혈압 발생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당뇨병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자, 급성 중이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특히 뭐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죠?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마스크는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미세먼지와 건강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관리가 잘 되는 조건 하에서 건강 편익 비용이 3조 2,700억 가까이가 된대요. 미세먼지가 관리가 되면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만 예방해도 이런 비용들이 절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스크별 분진 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뭐 쓰시죠? KF 뭐 80, 90, 94 이렇게 쓰시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방한용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면 비쌌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이 분진 투과율이라는 게 뭐냐면 100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 마스크 안으로 입자가 몇 개가 투과가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방한용 마스크는 100개 중에 67개가 투과가 됐대요. 그 다음에 일회용 마스크는 73개. 황사용 마스크는 그나마 4.4개 정도밖에 투과가 안 되니까 미세먼지를 대응할 때는 이런 방한용이나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황사용 마스크 저희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일상생활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집. 집에서 생활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남성분도 조리하시나요? 예. 조리, 음식 예. 조리하세요? 라면. 그렇죠. 자, 저희가 가정 내에서 조리할 때 조리 종류별로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선구이, 튀김, 육류구이, 볶음밥 네 종류의 실험을 해봤는데 이 네 종류 중에 네 종류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게 뭐였을까요? 생선. 생선구이. 그 다음이 아니 육류구이. 육류구이. 그 다음이 볶음밥. 볶음밥. 그 다음이 튀김이었어요. 자, 생선구이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을 열어가면서 환기를 시키면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선구이 할 때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환기를 시켜보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을 해봤더니 2300 가까이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저희 레인지 후드 있죠? 환풍기. 네. 조리하면서 환풍기만 틀었더니 740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가까이 줄은 거예요. 자, 그 대신 뭐 자연환기 레인지우드 말고 자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더니 2300인 게 176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자연환기와 레인지 후드까지 가동을 시켜서 환기를 시켰더니 2290인 게 11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특히 겨울철에 조리할 때 조리하시고 나서 창문 잘 여세요? 추우니까. 내가 추워 죽겠는데 추우니까 잘 안 여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고요. 겨울철에도 30분 이상은 환기를 시켜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특히나 조리하시면 창문을 연다고 해도 주방 쪽 창문만 여실 거예요. 맞죠? 추우니까. 그런데 창문을 여시려면 주방 쪽과 베란다 쪽을 동시에 열어야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이런 생선구이나 육류구이 하실 때는 창문을 반드시 순환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 다 공기청정기 있으시죠? 네. 사용 잘 하세요? 아니요. 사용 잘 안 하세요? 안 돼, 기다려야 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공기질을 30에서 70% 가까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 집안 면적 대비 130에서 150%가 되는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해요. 잠깐 이해 안 되시니까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혹시 공기청정기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셨죠? 여기 보시면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가스의 농도를 잡아주는 센서들이에요. 어떤 가정들 보면 공기청정기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게 잘 보이게 배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이 센서들이 벽을 바라보게 놓으시는 가정들이 덜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이 모양이 보이고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벽에다 놓으면 공기청정기 가동을 할 때 벽하고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질을 관리하려면 이 센서가 바깥으로 보이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공기청정기 위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의 거실이에요. 주방 쪽과 베란다 쪽과 거실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놓는 게 좋을까?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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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1번. 1번. 네, 1번, 2번, 3번. 가장 좋은 위치는 아. 2번. 가운데 위치가 가운데. 가장 좋대. 이유가 뭐냐면 공기청정기가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범위가 있는데 앞베란다나 주방 쪽으로 가면 그 주위만 어찌됐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다 놓으면 좀 영역을 넓혀서 이 공기청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운데 위치에 놓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실이 40제곱미터 면적이에요. 그럼 공기청정기는 얼마의 면적을 쓰셔야 되냐면 60제곱미터의 공기청정기 면적을 갖고 있는 걸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기청정기 효과를 보려면 60제곱미터 한 대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30제곱미터 두 대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번. 2번. 두 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제가 계산은 잘 안 해봤지만 60제곱미터 한 대가 만약에 60만 원이다. 그러면 30제곱미터 두 대는 60만 원 미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두 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가정 내에서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에 걸리기 때문에 두 대 사용보다는 아마 한 대를 사용하시는 비율이 높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까는 한 대일 때는 가운데 한가운데 놓으셨지만 두 대일 때는 양쪽에 두 개를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정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구당 월 평균 사용하는 비용이 21,000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집에 뭐 있으세요? 건조기 있고 공기청정기 있고 뭐 스타일러 뭐 있으시고 청소기도 굉장히 좋은 거 쓰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 뭐 2만 원 가까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인데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생활 실천 요령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자가 운전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적절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대요. 뭐 대기 전력을 줄이거나 관행방, 관항방을 줄이거나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 생산. 전기 생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쓰면 전기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포장재나 일회용품 줄이기. 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제하거나 택배를 뭐 자제하거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웃으시는 게 뭐 네. 집 앞에 택배가. 네, 저희가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세계 2위래요. 용량만 봐도 61.9kg.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아까 뭐 택배 가득 쌓였다고 하니까 그 양량 봐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나 일회용품을 줄임으로써 2중, 3중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만 좀 지켜주셔도 미세먼지 관리는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에서 이제 소각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 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전라북도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불법 소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감시라든지 아니면 드론 감시를 통해서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과태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이런 불법 소각을 좀 자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단속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아까운 돈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소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